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행동하는 사회 인천지부 회원이고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 강의를 두 개를 업로드 했는데 사실 좀 유튜브 방송에 맞지 않게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일단 약간 시범용으로 일단 지난번 두 개는 올린 거고요. 어, 원래 좀 강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압축해가지고,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족주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문 형식으로 지난번에 강의 두 개를 올렸던 거고요. 요번 강의는 진짜 좀 유튜브 형식에 맞게 내용도 좀 더 압축하고 좀 이렇게 카메라 촬영하는 방식이나 시스템도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서 다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주제에 맞게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근대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실제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근대 국가의 형성에 어떤 영향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이고, 이후에도 몇 번의 혁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과 1848년에 7월 혁명, 2월 혁명, 그리고 1870년에 이제 파리 코뮌이라고 이제 프랑스 공화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시발탄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밑에 그림은 이제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고 하는, 예, 많은 회원분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많이 아시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선언이 채택되게 됩니다. 이게 권리장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놓고 보면 이제 혁명의 양상이 굉장히 격렬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옆에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습격을 하죠, 민중들이. 그래서 이 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폭동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봉기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 옆에는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왕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아주, 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좀 진행 과정을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89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고취가 되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면서 뭐 되게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아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듯이 이제 자유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자기 정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한 거죠. 미국의 독립전쟁서부터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도표에서 이제 국가의 재정 궁핍, 흉작, 이거에서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영국의 반대편에 서서 미국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 소상공인, 이제 신흥 자본 세력들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경제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무리하게 전쟁을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정이 더 어려워지게 되죠. 물론 그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게 되고 전쟁은 영국의 패배로 끝나게 돼서 그나마 큰 파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재정이 궁핍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흉작이 겹치게 돼서 여러 가지 민생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또 그리고 이 당시에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를 일삼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연루가 되면서 민심은 절대 왕정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파탄에 이른 경제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정부에다 여러 가지 세제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삼부회라는 이 회의를 열자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삼부회는 이제 그러니까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의회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삼부회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한 170년 동안 열려지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민중들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왕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보겠다라고 요구를 강하게 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부의 이제 귀족 대표, 성직자 대표, 평민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 회의가 결렬이 되죠. 결렬이 돼서 이 아까 처음에 첫 장면에서 보여줬던 사진에서 보여줬지만 옆에 테니스 코트로 가서 우리가 절대 왕정의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해산하지 말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 서약이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그 밑에 아래 화살표에 국민의회입니다. 의회. 그래서 의회가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을 하게 되고 농민 반란은 계속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에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게 돼서 입헌 군주제 왕정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여기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후에도 계속 파급이 돼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지도했던 당이 정파가 두 개가 커다란 정파가 있는데 하나는 자코뱅파하고 지롱드파가 있었어요. 근데 자코뱅파는 급진 개혁, 급진 혁명주의자들이었고 이제 지롱드파는 온건 개혁파. 그래서 온건하게 좀 개혁해보자 하는 세력들이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회가 들어선 다음서부터는 지롱드파가 실권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제 입헌 군주제로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그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사태가 아니죠.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 이제 입법의회가 이제 입법의회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이게 뭐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이 당시 이제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루이 16세도 당연히 이제 부르봉 왕가의 자손이었고, 왕을 이제 이어받았던 건데,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왕이었는데, 이분은 옆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이제 부르봉 왕조하고 혼사를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옆에 있던 이제 그때 가장 독일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에 루이 16세가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자기 친척이 프랑스 왕비로 있는데 이 시민들의 걸기에서 유폐가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신성 로마 제국에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국경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다가 그게 시민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루이 16세는 민중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제대로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 나라에 힘을 빌어서 자국의 국민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8월 10일 사건이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탈출하면서 이웃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갔다가 다시 잡히게 되면서 민중들이 이 루이 16세를 이 템플탑, 프랑스 말로 텅펠탑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유폐를 시켜요. 그러면서 왕권을 아주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입헌 군주제가 입헌 군주제의 권리장전을 만들어서 그거에 걸맞는 정치제도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왕이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입헌 군주제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고요.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지롱드파, 온건파가
자코뱅파한테 권력을 뺏기게 돼요. 그 자코뱅당을 이끌던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젊은 아주 유능한 똑똑하고 청렴한 정치인이었는데 무리하게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되고, 이 혁명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반혁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좀 가혹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포정치라고, 보통 자코뱅당의 정치를 공포정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렇게 절대왕정을 무너뜨려서 왕권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왕당파들이 국내에서 계속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다시 반혁명을 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반혁명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서 단두대에 처형을 시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혁명의 시작서부터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진행 과정도 급진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계속된 혼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자코뱅당의 당수였던 로베스피에르가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반대파들의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 그래서 자코뱅당의 지도부가 다시 반동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혁명을 지도했던, 자코뱅당의 혁명을 지도했던 로베스피에르는 그 자신도 단두대에 올라가게 돼서 죽음을 맞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정치가 종식되고, 그 위에 이제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한다. 근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그 정신뿐만 아니라 또 되게 중요한 인권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거였거든요. 재산권. 그러니까 중세 봉건제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죠. 인정되더라도 아주 부분적인 거였고,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였었지만, 18세기 중반서부터는 이제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산업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참정권 제한 부분들을 혁파해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가 또 커다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젊은 군인이었죠. 네, 이 사람이 이 공화정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국민공회에서는 지도 시스템이 이제 통령 정부라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고, 거기서 다시 총재 정부라는 정부로 다시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통령, 지금의 대통령이죠. 통령에 오르게 되고, 다시 통령에 오르게 됐던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고 싶은 야욕 때문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 1799년에 이 공화정이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서 공화정은 다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짧게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 도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본 내용으로만 봐도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굉장히 극렬한 혁명의 과정을 겪게 되는 모습을 다들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예, 일단 그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하게 벌어졌던 사건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중들이 절대 왕정을 몰아내고 의회를 구성해서 권력을 가지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웃 주변 나라들이, 그때 주변 나라들은 다 봉건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 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죠. 근데 그 나라들이 굉장히 공포심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 혁명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제압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절대 왕정도, 우리 왕조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는 거는 주변의 제국들이 프랑스 혁명의 시민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연합을 맺게 돼서 프랑스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국의 상황, 혁명 전개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백척간두의 상황인데, 또 내부에서도 이제 왕당파들이 반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도체제는 불안해서 계속 바뀌어나가게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웃 나라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시민 정부를 공격하고 나서겠다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제일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감정을 이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역사 지식을 외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절 속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나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저라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으로도 위태위태하고, 더군다나 이웃 국가에서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을 나라면 어떻게 의견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명전쟁은 이제 프랑스 혁명 중에 이웃 나라, 이웃 제국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침략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요 이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가였기 때문에 안전을 요구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그게 차단이 되면서 국민들의 민심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으로 비춰주면서 이제 왕과 왕비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고 주변 왕정 국가들이 커다란 반발을 일으키게 돼서 1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게 돼요. 대프랑스 동맹이란 건 이제 프랑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게 7차에 걸쳐서 프랑스 동맹을 맺어요. 맺고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정부가 전열이 정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침략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민 정부에서 국민의회에서 의용군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경우는 이 군인들이 다 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국민개병제에서 모든 국민들이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용병을 이제 돈으로 군인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스위스 용병, 이제 독일 용병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군대를 조직해갖고 전쟁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서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군에 지원하는 민병대를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모이지 않게 돼요. 원래는 한 100만 정도를 목표로 이제 시민 정부가 의용군을 모집을 하는데, 민병대를 모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20만 정도 모였다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그 20만 병력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과 프로이센 군대를 막아낸 거예요. 다 막아내진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전선에서 그 막아내면서 시민들의 사기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뜻을 합쳐서 군대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총과 칼로 침략군들을 막아낸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번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의용대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의용대에 자원을 해서 민병대를 구성하게 됐고, 이때 이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가가 라마르세예즈라는 이제 국가의 이름인데, 이때 이 민병대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지금 프랑스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갖게 되면서과 동시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군인 정부가,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실권을 갖게 되면서 이 일사불란하게 전쟁과 내치를 이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프랑스 동맹을 맺었던 침략군들을 모두 다 격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으로 가서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도 굴복시키고 프로이센도 굴복시키고 러시아도 굴복시키고 스페인도 굴복시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내에서 영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 정부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웃 주변 나라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자기 정부를 만들었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었죠. 다들 중세 절대 왕정 밑에서 다 그러한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절대 왕정을 몰아내고 자기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이렇게 민중들에게 독립의식과 이렇게 민족의식을 형성시켜주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전쟁은 이제 또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나폴레옹이 그림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그림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프랑스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이제 스페인, 그때는 에스파니아 왕국이었는데 여기도 점령을 하게 됐고, 이 라인 동맹이라고 맺어진 데는 나폴레옹의 위성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괴뢰 국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이렇게 나폴레옹 친 나폴레옹 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이제 부하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옹립을 시켜가지고 나폴레옹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동맹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까지 계속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에게 패배하면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1802년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 제국에도 계속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그 이제 중부 유럽의 북쪽에 있던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런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부터의 전쟁을 따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아니라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한 다음에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쟁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은 침략군을 막아내는 전쟁이었다고 보면, 나폴레옹 전쟁은 오히려 침략을 하는 전쟁인 거죠. 이제 100만이 넘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이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혁명으로 어수선한 그런 이렇게 국가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중흥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계속 그 프랑스를 제압을 해야 되겠다는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7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번번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한 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밑에도 또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국가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국민개병제가 실시되었고, 이 국민개병제로 모집된 이 군대들, 민병대를 이 현대식에 맞는 군대 체제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근대 군대 그 시스템을 이때 나폴레옹 정부가 시스템을 이렇게 새롭게 도입해서 만들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군사제도 측면에서도. 근데 나폴레옹이 대부분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영국은 이렇게 침략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육지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상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트라팔가라 해저에서 커다란 패배를 맞게 되고, 그때 이제 영국의 해군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이라는 이 영국의 함대에 큰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너무 열받아갖고 영국을 고사시키겠다. 그래서 영국과 교역을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되는데, 영국과 교류하지 말아라, 통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봉쇄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이후에 나폴레옹 세력에 그 균열을 이제 생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대륙 봉쇄령이. 그래서 이제 대륙 봉쇄령에 반발을 했던 이제 뭐 스웨덴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나폴레옹에 더 반기를 들고 더 격렬하게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급기야 이제 1812년에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폴레옹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폴레옹이 이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 전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